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406회 러시아 지금부터 10년이 기회다. 강남희 저자님과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자님의 30분 특강 들은 다음에 공동 MC들과의 30분 또 패널 토크 그렇게 온라인은 1시간 진행하겠고요. 오프라인은 끝나고 나서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0분 동안 강남희 저자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저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넣어주시네요. 예. 제가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게 91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획이 안 되신 분들도 그 당시에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고호성 대표님 그리고 그 김정남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러시아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또는 가보신 적이 있거나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어떤 일을 많이 해보셨어요, 러시아 쪽하고? 많이 해보죠. 경험만 있는 거죠. 경험만 있는 정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면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하면 금방 들통이 나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 놓고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겠죠? 예, 근데 제가 출판사에서 지어준 이 책 이름인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외워요. 러시아 지금부터 10년이 기회다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작년 4월에 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또 프로젝트가 더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그만큼 저희한테 주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 크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앞에 세 분 책 많이 읽으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유가 폭락이니 그다음에 그 루블화 폭락 그거에 더해가지고 서방의 제재, 러시아의 맞제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저희 회사 매출이 반 토막보다 더 잘려가지고 3분의 1, 3분의 2 토막이 잘려나간 거죠. 그래도 제 얼굴 보면은 괜찮지 않은가요? 이게 위기를 잘 보면은 틀림없이 위기 속에 기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요 강연하고 토크쇼 끝나고 나면은 니들 유학 간다고 그러지 마라. 엄마한테 러시아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모라토리엄이 뭐냐면은 빌린 돈을 못 갚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언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그 현지에 나와 있던 그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어요.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약간의 그 실기를 해가지고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어차피 못 나온 거 그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모스크바 대학에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그 볼쇼이 극장 발레리나들 이 단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폰서십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99년이 됐더니 유가가 팍 올라간 거. 유가가 기름값이야. 그래가지고 빡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다른 대기업들을 다국적 기업들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눌러 있었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바로 힘을 받쳐가지고 많이 팔 수가 있었죠. 굉장한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기업의 명암을 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딱 터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90% 할인이에요. 요 밑에 뭐냐면은 폐업 정리 써 있는 겁니다. 폐업 정리 똑같아요. 여기나 거기나. 그래가지고 터졌는데 이때도 그 외국의 그 글로벌 기업들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책이 GM으로 돼 있나 포드로 돼 있나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포드인가 GM인가 그 미국 회사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자동차사가 현재 딜러들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 딜러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HMC가 현대가 그 딜러들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2009년에 또다시 유가가 뜨는 거예요. 근데 GM이나 이런 데는 들어와서 딜러와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두 번의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경험을. 근데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터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서방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다 또 다시 쫙 빠져나갔습니다. 이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중전기 분야, 이렇게 변압기, 발전기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의 시장 점유율을 80% 정도, 고마워 고개 끄덕거려 줘서 8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빠져나간 거예요. 시장이 비어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도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좀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가 98년에도 했고 2008년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비어 있는 시장이 되는 건데요. 근데 반면에 보면은 러시아에만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에도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안현수라는 친구죠. 지금은 안현수가 아닙니다. 빅토르 아니죠. 제 이름이 강남형이 아니에요. 니콜라이 강입니다. 우리 빅토르아는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선수 생활도 끝났고 아마 좀 비참한 삶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건데 러시아를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반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91년 3월에 모 기업에 다니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가 러시아를 딱 선택하는 순간에 지금 모습 괜찮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어이 놀래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이며 시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2016년에 이건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인데 이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은 자, 대기업이에요. S사가. 러시아가 심각한 이 상황이니까 모든 거래는 기존에는 뭐 좀 이렇게 늦게 지불해도 됐는데 100% 내고 가라는 거죠. 다 내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확 얘기를 해버릴까 S사? 지금 공개적으로 싹 나가면. 저희는 해도 돼요. 예? 저는 KBS니까 KBS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희는. 아 예. 예, 예. 후안이 들어오서. 자, 건축자재 하는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소기업이에요. 예, 러시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격 인하를 좀 해주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봐도 이런 기업은 성장을 해야 돼요. 커나가야 되는 거죠. 자, 고무호스 생산 대기업, 가격 동결, 납비 단축해서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발전기, 기존 부채 조기 상환철, 이러한 극과 극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책을 벌써 사인해드려가지고 사인해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걸로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친구는 곤란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진정으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정으로 어려울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좀 전에 슬라이드를 보면은 많이 가야 되네. 이 회사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그지? 이 회사 친구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이런 것이 우리 러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가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즈니스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흐름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10년이 남았냐 그러면은 러시아가 98년 그리고 2008년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기름,
가스, 그런 천연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해도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재정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모두들 한 몸, 한 뜻으로 제조업 기반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다음에 또 1년 지나니까 유가가 이렇게 뭐 150불 때까지 올라가니까 굳이 거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정부, 모든 기관들이 목숨을 걸고 메이드 인 러시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러시아 정책을 취해가지고 10년 정도 지나면 제조업 기반이 다 닦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가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내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스자가스라고 해가지고 조달에 대한 건데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 반드시 현지에서 생산한 것, 외국산 제품들은 조달 참여 자체, 입찰 참여 자체를 못하게 법제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신데 강한 이미지로 러시아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러시아가 아직은 시스템이 다 구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러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경쟁 상태에서, 경쟁 체제하에서 그들과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러시아를 선택한 그 한순간 그 전환점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진실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러시아에 가면은 우리 저 명함 드릴 때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공손하게 드립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명함을 이렇게 툭 던져줘요. 그 순간에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들 인생이 확 찌그러집니다. 이거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물건 팔러 간 사람이 거기다가 시간은 예전에 우리 그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15분, 10분 있었잖아요. 여기 30분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시베리아 한복판에 폭풍 한 소리 몰아치는데 거기에 그 집까지 12시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가요? 좀 높이 던져주세요. 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스크바가 완전히 교통지옥이에요. 근데 30분 늦었다고 짜증 부리고 있다가 우리 그렇잖아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 비즈니스 할 자격도 없다고.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지. 왜 러시아 와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룰이 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문화를 존중해 줄 때 그때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함 집어 던진다고 해서 짜증 부리고 그러면 늦었으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늦은 사람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근데 왜 명함 왜 던져요? 그게 그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상한 우리 대기업들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특별한 뭐 기분 나빠서 집어 던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자 심각해요. 이 KGB라고 써 있는 그 지금 FSB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죠? 레드 마피아, 러시아, 체첸 마피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실 것 같은데, 네, 빡빡이들. 웃어줘서 고마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던질라면 빨리 던져. 긴장하고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저한테 묻는 게 가면은 이 사람들 안 만나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친구는 있어요. 이쪽은 없고 이쪽에 친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방송이나 그렇게 접할 때 문제가 되는 게 그 기사의 진위를 우리는 몰라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십거리,
튈 수 있는 이런 기사를 쓰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난 사건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기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딱 한번 아주 예전에 그 우리 교포분 중에 하나가 중앙시장의 대빵이었어요. 그 사람을 미루 봤을 때 이쪽 계통 같아. 근데 뭐 많이 사주고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시장에 들어갈 때 그 무슨 개념으로 들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식으로 갈 거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을 받을 때부터인가 또는 회사에서도 대기업에서도 특정 시장에는 특정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 것이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미국 스타일에 많이 익숙한, 미국의 유학을 많이 갔다 온 분들이 회사의 고위층이 돼가지고 미국 스타일로 했던 사람들이 러시아 가가지고 미국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좋아할까요? 러시아하고 미국은 사이가 전혀 안 좋다. 냉전 시대에 양축을 나눴었고 지금은 제재 맞자제로 이런 상태에 있는데 가가지고 미국 스타일로,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아퍼라 한번 보여줄래? 라고 하면은, 아퍼라가 오페라랍니다. 영어하는 사람들이.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 하나 딱 외웠어요. 그래서 갈 때는 현지 스타일로, 미국에 가면 미국 스타일로 하시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스타일로 하시고, 저기 케냐에 가면 케냐 스타일로 가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튜체프 퓨어도라는 분인데,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의 잣대로 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는 특이한 나라다. 자기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러시아를. 그래서 그냥 믿어주자. 사실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어떤 논리나 어떤 그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 갖고 들이대는 것보다 그냥 꼭 한 잔 먹고 그냥 친구처럼 하루만 지나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음 날 다시 보잖아요.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그 다음부터 반말이에요, 서로가. 저한테 니콜라이 그래요. 니콜라이도 안 해요. 니콜라이의 더 어린, 어렸을 때 부른 이름이 꼴야예요, 꼴야. 꼴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정겨운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저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이성으로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너무 이성으로 들이대게 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것이 좀 티미하고 빠릿빠릿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러시아 가는데 영어 명함을 가져가요. 러시아 명함 하나 파는데 100장 파는데 한 2, 3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독일에서 모 사람이 와가지고 명함을 주는데 한글 명함이 딱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나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좋구나, 아주 많구나,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겠죠. 근데 우리가 갈 때 영어 명함을 가져가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영어로 주면은,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맙시다. 자, 이게 사우나 문화예요, 사우나 문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개인 사우나를 빌려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마시고 즐겁게 놀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 순간에 이제 완전히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냥 친구, 파트너, 같이 가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전 대통령의 그 치적에 대해서 누가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아니고 노모 대통령이 이렇게 허그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본 시간이 좀 늦었어요. 이거 미리 올려놨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 푸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거는 친구들을 위한 거다. 정말 친구들을 위한 거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만큼 그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여기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러시아의 자존심 이게 불곰이잖아요. 이 미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승질난 푸틴 형님이 형님 푸틴 대통령이 딱 이러고 있으면 제가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기를 밑에다 깔고 그렇게 가는 거죠.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러시아 국기고 이게 지금 미국 그 지금 아우 보기만 해도 좀 그렇다. 이 지금 성조기를. 예. 아,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기획상 못 봤지?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자, 이거 여기 뭐라고 써요? 세르비아인가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 전부 다 미국이 가가지고 집적된 데 아니에요. 러시아 오니까 지금 이렇게 했답니다. 동성애자들. 이거는 저기 그렇죠? 이게 그 푸틴 대통령이 100달러에 딱 올라간 겁니다. 예. 어우, 아이고야. 합성이 심하다. 이것도 합성이 좀 심하죠? 네. 근데 저런 성향들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일수록 그 소비에트 노스탈지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 그렇게 불편하게 안 살았는데, 우리 잘 살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더더욱이나 그런 서방에서 흔들어대니 내국 안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쫙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선택할 때 조금 앞에 있는 것에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는 거를 모르고 당장은 들어가기 쉬운 이쪽으로 다들 몰려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뭐 취업에 뭐 갖고 싶은 직장 1순위가 뭐 선생님, 두 번째가 공무원 등등등등 나오는데 혹시 그게 들어가기 쉽지는 않겠죠, 물론. 하지만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모습이 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언어적인 장벽, 상관습 완전히 다르고 그런 장벽들이 있는데 뭐 세관,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살짝만 넘어가고 또는 부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훤한 길이 있는 거죠. 정말로 고마워. 역시 최고예요. 예? 뭘 달라 그러셨어요? 아, 책 달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 이야,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니카그다 니즈다바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이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루미가 이 두꺼비거든요. 두꺼비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두루미는 박제가 돼 있고 두꺼비는 여기 꼬냑입니다. 물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처음 진입할 때 한국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어휴 저 인간들은 명함을 집어 던지고 약속 시간 30분 늦어 그러고 할 때가 아니다 그러고 돌아서 버립니다. 전시 한번 참가해보고 이것들 가보니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오는 사람 말도 안 통해. 도대체가 국제화가 안 됐어. 세계화가 안 됐어. 그러고 돌아섭니다. 근데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그 장벽을 걷어내고 나면 무주공산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무주공산이. 남들 안 들어가니까 힘들다고. 그만큼 그 내부에 들어가면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겁니다. 자, 중국에 가보십시오. 엄청나잖아요. 동남아 가보세요. 그치? 그렇습니다. 근데 제 별명이 뭐였냐면은 두꺼비였어요. 고등학교 갈 때. 근데 닮아서. 근데 그냥 두꺼비도 아니고
독두껍이었어요.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요. 심통난 독두껍이었어요. 그래 아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휴대폰에도 컴퓨터에도 항상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맞는 것 같아요. 와, 의리. 저희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바이어랑 만날 때 지방 도시에 가면은 바이어 사장이 저를 픽업을 나옵니다. 제가 의리인데 픽업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식당 가고 사우나 가고 밥 먹고 일은 30분 하고. 근데 그 전 과정에서 제가 지갑을 못 꺼내요. 제가 지갑을 못 꺼냅니다. 예.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데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한 7년 정도 그 S모사 그 부품을 팔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한 아이템 갖고 5년, 7년 가는 게 좀 힘들어요.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저희 그 모스크바 법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제안서가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이 아이템은 버려야겠구나 했는데 그 뒤에 그 제안서가 그대로 스캔 떠가지고 그대로 저한테 메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친구들이 얼마 무슨 조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여준 의미가 뭔가 굉장히 궁금했죠. 자, 이런 조건이 들어왔는데 친구 알아서 정리해줘요. 뭐 그런 개념도 좀 있지만은 나하고 저하고요. 그 파트너하고 그렇게 7년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된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바꿔봐야 또 새로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뭐 물류해야 되고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있는 놈으로 가자. 그러니까 알아서 조금만 챙겨줘. 비슷하게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리입니다. 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도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완전히 갑과 을이 갑, 을, 병, 정, 무까지 나오죠. 쫙 순서 돼가지고. 이런 세상에 살지 말고 저는 러시아 가서 러시아는 그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좋은 파트너들 우리 그 휴먼 인간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라는 걸 참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프로 406회 러시아 지금부터 10년이 기회다. 2부는 패널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4년차 된 사업가 지식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아이디어 제품 전문 개발자 인타코퍼레이션 대표 김문섭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약간 떨고 있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로 30대 남성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브리데이 토탈 수트 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가 버터플라이 리퍼블릭 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자님 먼저 이제 보면은 쭉 이제 회사 명이 TRC 코리아인데 예. 저거는 언제 창업하신 겁니까? TRC 코리아는 2001년에 2001년에 16년 됐어요. 러시아 사업진이 16년 된 거네요. 예. 저 무슨 뜻입니까? TRC 코리아가? 그냥 단순합니다. 네. 토탈 러시아 컨설팅인데 네네. 모 직원이 테일러 메이드 뭐 해가지고 음. 뭐 이렇게 특화된 그런 뭐 서비스라는 그거 빼고 TRC 코리아입니다. 네. 자, 먼저 저는 사업가시니까 15년 동안 예. 하면서 가장 러시아 하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케이스 하나. 예. 정말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예. 쪽박 찼다 하는 거 아니면 뭐 대박까지 아니지만 엄청 성공했던 거 하나. 예. 그 케이스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실패한 것부터. 실패한 건 없고요. 그래도 하나. 그래도 실패한 거. 뭐 사기 당할 때든지 모르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러시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같이 진행을 했던 한국 사람한테는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러시아에는 없었어요. 지금도 한 1억 4천 정도 물려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저기 네. 이거 저거 하자고 우리 저기 고 대표님께서 연락 주자마자 갚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아니 이제 나갈 고 대표님 저를 이제 한번 불러주시겠다고 하니까 네네. 그 얘기 끝나자마자 50% 먼저 넣겠다. 진짜로요? 나와서 그 얘기를 할까 오늘 봐. 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끝나고 나서. 술 준비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2억 4천 물렸는데, 7천만 원 벌었으면 한번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야. 제가 뭐 이렇게 제 얼굴 보십시오. 설마 그 거짓말. 사람이 부풀어 나온다 해서 갚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나와서 헛소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가장 그래도 15년간 이건 정말 전 성공했다. 뭐 성공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재미를 봤다든지 수익성 높았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바로 아이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사에서 나오는 이 튜브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사실은 이걸 준비한 게 아니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막판에 여기 탁 들어왔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공을 들였던 것들이 꽃을 피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7년 좀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이제 무일푼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무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무역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아니면 대학생들 이제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자님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나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실패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패를 위한 준비. 예, 실패를. 방금 얘기했을 때 젊은 청년, 예비 창업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실패를 해도 까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공감을 극하게 해주시는데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에 한 5번만 실패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두려워가지고 피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다부를 실패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일단 부딪혀 볼 생각. 덤벼라, 도전하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 진짜 자본금 별로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이 무역이라는 게? 그럼요. 뭐 필요합니까? 인터넷 있겠다. 네. 예전 같은 텔렉스 보내고 팩스 보내야 됐기 때문에 이 통신비가 많이 들지만 요즘 집안에서 그냥 하면 돼요. 제가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 자, 20대 때는 그 5번 실패하는 거 오히려 권장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40대에서 예. 40대에서 5번 실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대에서. 근데 우리 진짜로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65세까지예요. 기억이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60세는 65세. 우리나라 39세인데 청년 창업. 우리나라 기준 놓치면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얘기하는 유엔이 야. 아직도 청년입니다. 이게 될람 중년도 아니에요. 청년. 그러니까 거의 3번만 실패하면 돼요. 4번은 좀 많고 아, 네. 3번만. 그 저자님 책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진행하시면서 보드카 마시는 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궁금한 게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나 혹시나 다른 방안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 대표님 못 마시세요? 술 잘? 저 잘 마시고 싶은데 잘 못 마셔요. 아, 네. 제가 오늘은 진짜 음주 방송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술을 마시는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다 끝났어요, 이제 대강. 그래가지고 낮술 이렇게 찾아오는 분하고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보드카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못 마시더라도 첫 잔은 완샷. 50g 딱 소주 잔은 좀 크죠? 완샷. 근데 걔네가 19도가 아니라 50도 아닙니까? 보드카는? 40도. 40도. 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위장이 좋아지는 거 뭐 이렇게 좀 보호를 하기 위한 미리 우유도 마셔주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가가지고 완샷 딱 하고 딱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잔과 두 잔 사이는 총알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빨라야 된다. 내려놓자마자 따라서 바로 마셔야 돼. 그러면 어찌됐든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는
초반에는 예. 2잔 정도는 마실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씀. 그게 각오가 아니고 즐거워야 돼요. 아. 그 나라 문화를 즐거워하고 그 나라 문화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술을 마셔야 된다. 결국은. 자 아까 그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사우나 사진. 예, 예. 사우나 사진에서 뭐 파티도 한다, 뭐 개인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궁금한 게 뭐 진짜 계속 다 수건을 다 두르고 하는 건지 사진에서 수건을 두른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할 때 다 벗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어때요? 성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여성들하고도 같이 가요. 예? 근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네. 수영복을 입고 갑니다. 오. 수영복을 입고 가요. 그래가 우리 그 수영장에 가면은 이렇게 그 사우나 하는 이 도크가 있잖아요. 그 네네네. 안에. 네. 그거 들어가면 남자 여자들 수영복 입고 땀 흘리잖아요. 몸 네. 데핀다고. 똑같은 거죠. 이제 사우나가. 그러니까 러시아 비즈니스 미팅 하는데 수영복 입고 다 들어와서 서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즈니스 미팅은 그렇게 하겠죠. 처음부터 벗고 시작하면은 아니 사실 벗는다는 의미가 네. 나를 노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 안에 뭐 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내 마음속까지는 못 보여줘도 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단계는 어느 시점부터가 이제 그 정도가 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두 번째 만나면 가요. 야,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첫날 만나고 두 번째부터 야자. 아니 남녀간에도 그런 게 보통 그렇게 합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남자 여자야. 그래도 그렇게 합니까? 두 번째 갔을 때 바로? 여자고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러시아에도 저기 한국처럼 지금 사우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 같은 사우나는 아니죠. 이제 거기는 이제 대부분 개인 사우나. 개인 그 사우나로? 거기 가면은 다차라고 하는 그 개인 주말 농장, 별장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럼 거기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개인 그 사우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손님도 접대하고 꼬치구이도 구워 먹고 셔실릭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구워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자님께서 무역하실 때 그 거래 품목 자체가 이제 원자재니 기술 이전이니 해서 규모 단위가 좀 큰 어떻게 보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예비 창업자나 이제 벤처 기업들이 요새 붐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1인 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디어 제품 이런 작은 아이템들인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러시아 시장에 좀 접근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갔어요. 처음부터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안착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사실은 소비재 부품, 소비재 이런 것들은 보면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또 아이디어 제품들은 카피에 대한 이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초기 런칭이 쉽지 않더라도 좀 무거운 거, 좀 남들이 할 수 없는 쪽 그런 아이디어도 그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쉽다고 해가지고 먼저 생필품, 소비재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지 쉬운 길로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디어 제품 같은 것들을 일상용품 말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제품에서 좀 된다 하면은 그냥 카피하잖아요. 바로. 예. 러시아도 그런 카피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떤가요? 사실은 러시아는 그렇게 카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카피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능력은 좀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뭐 잔재주 같은 거는 잘 안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있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저자님 읽다 보니까 저같이 젊은 친구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직장을 알아볼 때 러시아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일자리가 아니라 더 잘 사는 유럽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가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젊은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현지에서 느끼셨는지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했었어요. 정리를 다시 해주실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젊은 청년층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러시아에 주둔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으니까 정작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일손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현실인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 누가 그랬어요? 그 제가 자가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예. 왜냐면 제가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러시아 그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는 대학교 나와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가야 되고 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연간 5천억 정도 든대요. 뭐 S모 그룹은.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해서 나오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인력들이겠죠. 뭐 좀 그렇진 않고. 그만큼 이미 준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또 어학도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뛰어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해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삼성에 나가 있을 때 물론 그런 친구들은 제 1순위로 다 뽑아서 썼죠. 저희가 같이 일을 했죠. 마찬가지로 유럽하고 이제는 너무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인력 유출이 심할 겁니다. 더더욱이나.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한국의 그런 이 젊은 창업자 그 다음에 이들이 정말로 러시아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러시아에 있는 젊은 창업자, 그러니까 양쪽 스타트업, 영 스타트업이 매칭이 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트레이드, 무역을 하는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젊은 친구 중에 무역을 하는 친구하고 서로 매칭을 해주면은 중간에 미들맨들로서 충분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러시아 무역대표부에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씀하신 그 말 중에 가장 조금 인상에 남았던 게 그 러시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예. 이 말 아까 전에도 강연 30분 강연 하실 때도 러시아의 특징을 보면은 예. 의리, 예. 융통성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좀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할 때?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는 그만큼 융통성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화돼 있고 그리고 오로지 원칙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유연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뭐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되는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품질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바이어가 자기는 낮은 품질의 것을 살 수밖에 없다. 러시아 자동차가 그렇게 비싼 차들이 아니거든요. 고급차가 아닌데 거기에 그 현대 에쿠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맞는 말이거든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현지화를. 그래서 보냈는데 약간의 좀 하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마지막에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이걸 클레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의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샘플을 보내라 한국으로. 그럼 우리가 분석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론이죠. 일반론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일단은 사진으로 받은 걸 가지고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정리를 해서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보내줬고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융통성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융통성 때문에 이게 뭐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오래 손해보는 거나 역효과가 난 사례도 있나요? 그렇죠, 있죠. 가령 뭐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저는 이제 중간자 입장이니까, 미들맨이니까, 한국 기업하고 러시아 기업하고 중간에서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융통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은 급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주죠.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자. 근데 한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괜히 서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급합니다. 그럼 러시아 그 사람들을 현지에서 채용하면 예. 그 사람들은 뭐랄까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약간 좀 자기 약간 만만디로 좀 그렇게 하나요? 좀 그렇게? 아니요. 그건 안 그래요? 예,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그 근무 시간 지키고 그 대신 노는 날이 참 많아요. 저기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많이 노니까 12월 25일 넘어가면 거의 업무들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근데 언제까지 쉬는지 아세요? 1월 1일? 1월 1일? 네. 2월은 2월은 좀 1월 중순 정답. 1월 네, 중순. 1월 중순. 1월 중순. 책 드릴게요. 맞췄습니다. 네. 1월 중순. 그러니까 1월 15일. 러시아는 1월 7일이 러시아식
크리스마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쭉 쉬는데 사실 그게 선진국이에요. 뭐 한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사는지. 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영특함이나 아니면 신체 같은 경우는 유럽 사람들이 비록 작지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예. 러시아 사람들의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민족성이 있다, 특이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러시아 사람의 특이한 예. 네. 민족성. 네. 러시아 사람 경쟁을 싫어해요. 아 경쟁을요?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니, 전에부터. 원래 그 전에부터. 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옛날에 농노제도가 있었잖아요. 경쟁을 그렇죠. 싫어한다. 그 농노들이 이 지주들이 자기 땅을 더 크게 갖기 위해 가지고 이 농노들을 옆집에서 뺏어와요. 어. 근데 보니까 중앙에서 황제가 보다 보니까 이러면은 자기가 뭐 좀 개입을 해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질 것 같아. 자기들끼리 경쟁 체제 해가지고 잘 먹고 사니까. 네. 그래서 농노 거주 이전에 제한을 해버립니다. 경쟁하지 마. 여기서 다 컨트롤해서 이쪽에 건네주고 해줄 거 해. 충성해. 네.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에트 시절, 구소련 시절에는 아예 졸업을 하면은 국가가 정한 곳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도 야 러시아 땅이 크니까 이쪽 지역, 서쪽 지역에는 이쪽 총판, 이쪽 총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를 딱 만들어주고 이 총판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판이 그 밑에 딜러들을 두고서 커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하는. 수직적인 체계. 그렇죠. 그런 식의 전략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경쟁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경쟁을 시키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서도 예. 애들한테 시험 안 봅니까? 애들 어휴, 1등 꼴등와도 상관없어. 야, 뭐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하나요? 경쟁이 없으니까. 요즘은 그래. 요즘은 네. 실제로 경쟁을 많이 해요. 거기도 그 사교육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 사교육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색깔로 나눠져요. 졸업장이 빨간 졸업장, 초록 졸업장. 졸업장이요? 네, 졸업장이 아. 빨간 게 1등이야. 계급제가 그렇게 있다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이렇게 주는 네네. 거죠. 예, 성적은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쪽하고도 무역을 해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러시아는 아직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외국들 보면 회신이 거의 없어요. 없거나 늦거나 대응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아이템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템 너무 좋아요. 그냥 돌직구인데요. 너무 좋은데 저 책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 그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어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그럴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그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죠. 독일에 보낼 때 독일어로 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스페인어 할 때 스페인어, 에스파뇰로 해서 한번 보내보시고 러시아 보낼 때 러시아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일단 쳐다는 볼 거거든요. 그 반복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노출을 자꾸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내고 답이 없네? 에이 싫은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100번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아이템이 하나. 그 러시아랑 비슷할 때는 그 우리가 러시아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럼 영어로 보내도 그 영어를 그 비즈니스 하시면 영어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어. 않죠. 대부분 이게 이제 대표 메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info 골뱅이 지고 쭉쭉쭉쭉 네,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데 이건 버려진다고 보셔야 돼요. 영어로 가면. 오. 비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네. 그거 볼 수가 없죠. 그럼 버려지는 겁니다. 오. 일단 러시아어가 중요한. 그렇죠. 러시아로 그걸 보내. 그다음 우리 근데 예를 들면 러시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번역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보면 구글 검색, 네.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로 돌려가지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끝에 다는 거죠. 야 미안하다 이거 구글 검색으로 구글 번역을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기 우리 대표님 거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번역해.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먹힐까요 그런 것도? 그런 안 방법- 먹혀요. 그게 안 무슨 먹혀요? 글입니까? 그게 글입니까? 그럴 때는 우리 그 코트라나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번역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시면 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현지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이제 언어 문제로 방금 하나 이렇게 한번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는데 예.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보통 어떤 기업이든지 기업을 운영하고 저 같은 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 되는 사람들한테 뭐 신뢰감이라든지 의리를 중요시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까 강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의리는 이런 거를 한번 추구해야 된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거기에 맞게 생각한다. 그런 거 조언 주실 게 있을까요? 보드카 드세요. 보드카 의리는 뭘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느린 시스템으로 가지만은 바라는 건 빨리 가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 빨리. 본인들은 자기들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 같은 경우는 빠른 대응, 빨리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런 쪽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 물류해 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관 부분이에요. 통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싹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떠다가 택배 서비스 하듯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 집 모토도로. 그 집 공장 창고에다가. 그러면 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바이어 해피하죠. 바이어를 해피하게 하라. 돈이 보인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대표님 저기 뭐야 그 요즘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O2O 모바일로 뭐 배달의 민족에서 여러 가지가 보면 뭐 다 직방모 해가지고 다 이제 모바일에서 많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러시아도 그런 이제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현재 그런 것이 활성화돼 있는지 안 돼 있더라도 앞으로 그럼 러시아도 그런 식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뭐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은지 그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뭐 그 온라인 상에서 네.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고 네.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모바일 그 사람들 많이 씁니까? 그럼요. 네. 똑같습니다. 오히려 네. 왜 이렇게 발달의 이런 단계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 단계, 가령 예를 들어서 집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네네. 뭐 2G, 3G, 4G, 뭐 5G 나가는데 거기 건너뛰었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건너뛰고 가는데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모바일로. 네, 모바일로. 방금 저자님께서 그 바이어 창고까지 뭐 갖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품을 팔려고 하면은 바이어들한테 견적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외 쪽에다 견적을 주게 되면은 FOB 가격으로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근데 책에서 말씀하신 저자님께서는 FOB가 아니라 DDP 가격, 그러니까 현재 도착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내야 된다. 그게 이제 러시아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쪽에는 거리나 물류 시스템, 뭐 가격 이런 게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FOB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기준 잡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어떤 식으로 해야 그 DDP 가격 정도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FOB 가격이 100원이면은 모스크바 도착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35원에서 145원까지 돼요. 야. 그게 이제 그 수입 부가세가 18%가 붙고 이 관세 환급이 잘 안 돼요. 아니 부가세 환급이 잘 안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만 하고 제가 뽑아드릴게요, 대표님 거는. 진짜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수입상 또는 이 총판들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 그 한국 포트 이렇게 항구에서 보내는 가격으로 주게 되면 이 중간 거를 계산을 못 해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잘 해가지고 그 현지 도착가를 주게 되면은 본인이 그동안 샀던 가격하고 이 우리가 보내는 가격하고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1대1로. 그렇죠. 우리 게 싼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why not? 우리 거 사기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군요, 그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전 같으면 귀찮아서 버렸을 건데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명료해지는 거지. 네, 책을 많이 열심히 잘 보셨네. 네. 이제 조만간에 러시아로 진출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리 동아시아 보면은 예.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 힘이 커지는 부분을 견제하려고 이제 에너지 자원이나 정책 협력적으로 그쪽으로 한국에 대해서 많이 협력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견해들이 전문가들이 밝히시는데 이제 저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아니면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 러시아는 중국하고 관계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도 안 좋아요 예전부터. 지금은 서방의 제재 때문에 약간의 정치적인 그 동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 좋습니다. 일본은 틀림없는 경쟁 상대예요. 저기 그 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영토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반면에 한국은 조그만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둘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두 나라가 굉장히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은 뭐 핵무기라든지 군사기술, 위성기술 이런 큰 쪽의 기술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런 쪽의 기술은 좀 모자라요. 반면에 생산기술, 상품화하는 기술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모 전임 장관님께서는 러시아는 머리, 한국은 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때도 박수 치셔도 돼요. 네. 들어와서 질문 하나. 아 이따. 끝나고. 저자님께서는 지금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간단하게 표현하면 러시아 비즈니스를 배워라 이 개념인데 그러면 그걸 간단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과연 그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러시아는 돈이다. 제가 원래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출판사에서 바꿨는데 외우기 힘들잖아요. 읽기도 힘들죠. 러시아는 돈이다 확실한데 저는 러시아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는 거고 출판사는 러시아를 이 책을 매출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진짜 러시아는 돈입니다. 자 그럼 돈이라고 하셨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가장 뭐 핫한 트렌드는 뭐고 또 이제 어떤 아이템을 몇 가지 이제 뭔가 추천해 주실 거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아이템들 추천해 주시죠? 현재 핫한 트렌드하고 아이템 추천. 네. 아이템은 제가 절대 말씀 안 드릴 거고 그거 알면 제가 장사해요. 그게 중요한데. 그래도 근데 몇 가지 좀. 방향성만이라도. 핫한 트렌드, 핫한 네. 트렌드. 네. 러시아는 어디에 목숨 걸고 있다? 제조. 제조. 현지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 답이 나와요. 갖다 팔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커다란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도 거기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낸다면은 그쪽에서 정부에서도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정책 1순위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은 아이템은 저절로 따라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 말고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서비스 분야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갖고서 러시아 진출한다 예. 한다면 어떤 서비스가 좀 예를 들면 교육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좀 맞을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그쪽이 참 쉽지는 않아요. 진출하는 게 참 어려운데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쪽에 의료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재밌는 예는 아닌데 굉장히 비참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장모님이 심장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현지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안 좋으셔가지고 의료 관광을 오신 거죠. 저 모시고. 러시아 친구. 러시아 친구.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수술 끝낸 다음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분명히 연 흔적은 있는데 안에 수술하는 적은 없었답니다. 아이고. 야. 그러니까 열었다가 닫은 거예요, 그냥. 러시아 현지에서 했을 때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좀 아주 저도 가십거리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옵니다. 예. 저런 것도 괜찮겠네요. 아까 제조업이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제조업이 이제 발달한다면 그게 제조 설비가 아니라 제조 물건을 이제 팔 거 아닙니까? 팔면 그 사후 관리라든지 뭐 콜센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그러니까 제조에서 나온 제품을 팔기 위한 관련된 뭔가 인프라나 관련된 그런 쪽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발달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진입해도 뭔가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맙습니다. 아이템 얻으신 거예요? 네. 아니 진짜로 음. 이 사실 우리 그 LG나 현대 뭐 이렇게 삼성 이런 데가 해외 나가서 좀 히트를 친 게 그런 어떤 서비스 센터, 콜센터 이쪽 부분에서 확실히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그래도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분야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하면서 소비재 쪽을 제품 개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유통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있는데 지금 요새는 이제 한국 문화가 많이 널려지면서 이제 뭐 가요나 하면서 한류 열풍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은 많이 그 이슈가 돼 있는데 러시아 쪽에 그 한류 열풍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듣지를 그렇죠. 못했거든요. 예, 예. 이제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극동 지역에는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스타일이 아닌데 한국 스타일로 그 화장품 로드샵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페이스북인가요? 페이스북이 아니고 샵 그런 거라든지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 열풍이 점점 이 러시아의 중앙을 거쳐서 서쪽으로 모스크바, 피터스버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 열풍을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유통망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상품만 한류 열풍이 부는 우리 상품으로만 된 그러한 유통을 가져가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질문 하나 좀. 온라인. 네, 온라인에서 아까 그 김성무님께서 러시아는 넓은 지역이라 사투리 방언이 많을 것 같은데 특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 그다음에 세인트피터스버그, 그다음에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언들이 엄청 많은지. 일단은 제가 러시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면 지역적인 특색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솔벤질이라 그러잖아요. 네. 요즘 좀 없어졌죠. 이게 워낙 뭐 이제 러시아는 모스크바 뺀질이가 있어요. 뺀질이 벤지. 표현이 좀 너무했나요, 제가? 그래서 이 좀 뭐라 그러나 그렇잖아요. 서울 얌체 같아. 네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스크바 얌체들을 보고서 그냥 그대로 마스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지방에 가면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좀 푸근하고 하는데 모스크바 가면 좀 싫어요. 예,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대체적으로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게 전 나라를 동일한 교육 시스템으로 그 러시아를 우리가 배우려면 예.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국내에 사실 중국어는 지금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러시아를 만약에 오늘 이분들께서 나 러시아어 좀 배워야겠다 하면 어떻게 배우는 게 제일 스마트한 방법이겠습니까? 러시아를 배울 때. 뭐학 공부하는데 뭐 스마트한 방법을 있어요. 그냥 해야지 뭐. 뭐 어떤 식으로? 뭐 학원에도 가야 되고 책도 네. 사서 사전도 보고 해야죠. 유튜브로 하면 돼. 근데 저기 40대 중반 이상은 배우지 마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꿈나무들은 많이 배우세요. 정말로 러시아를 막 배우고 싶었는데 40대 이후는 하지 말라고. 40대 중반. 네. 자, 그다음에 그 류주환님께서 기업 문화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 기업 문화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게 손바닥을 펴가지고 니즈나유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니즈나. 몰라. 맞아요. 그 그 소리만 들으면 누가 알아? 이 소리가 그냥 막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그때가 제가 모 기업에서 이제 주재원 생활할 때 괜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현지 직원들한테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 문화로 그냥 들이댄 거죠. 근데 사실 그쪽 문화가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듯이 그 문화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점심 먹고 화장실 가서 양치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보던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지들도 와서 하더라고. 나중에. 지들이란다.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의 완충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도 있고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온라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여기 압구정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이렇게 책의 저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실제 CEO분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명품 가방들 있죠. 명품 가방에 들어가는 그 금속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거 거의 이제로 이제 시장 제패하신 대도도금이라고 형제 CEO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다음에 5월 2일 날에는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 아시죠? 공유경제. 그 에어비앤비를 춘천에서 에어비앤비로 그 방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신 거죠. 그걸 하면서 지금 이제 월 이제 몇백만 원씩 버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내가 돈을 벌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꼭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공유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5월 9일 날에는 요새 이제 빅데이터 많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의 품질을 어떻게 높이고 통합할 것인지 그런 전문 기업 데이터 스트리트 이영선 대표 나오십니다. 자, 오늘 두 분 오늘 처음 MC 봤는데 잘했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저자보다 더 떨렸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러 가죠. 네. 예.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에 접근되어질 때 비즈니스도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갑을 문화가 없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리.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45세 밑에는 러시아어 배워가지고 갑시다. 파이팅!